오늘은 현대의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2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제가 드린 그 유인물을 가지고 프린트물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자 반지름의 경향, 주기율을 중심으로 주기적 성질, 주기율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의 경향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같은 주기에서 자, 리튬에서 네온으로 갈수록 반지름의 경향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트륨에서 아르곤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감소하죠. 자, 즉 다시 말하자면 리튬에서 네온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 증가하죠. 다시 말하자면 위로 갈수록 네온으로 가까이 갈수록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감소. 그 다음에 리튬에서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네온에서 리튬 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 하는 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달라지는 현상이 뭘까요? 핵전하량이 증가하겠죠. 원자번호 하나씩 증가하면서 핵전하량이 증가하는 거죠. 양성자가 늘어나니까. 자, 핵전하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핵만 증가하는 게 아니죠. 핵전하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전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나 하는 보시면 여기 핵의 전하량이 증가할수록 이 밖에 존재한 이 전자에 대한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겠죠. 그러면 핵전하량이 증가하는 것은 원자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양성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증가하냐면 전자도 증가하죠. 그러면 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가져올까요? 자,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크기를 크게 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주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주기에서의 전자는 상대방의 전자에 대해서 가리움 효과가 있긴 있지만 안쪽에 있는 전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크기를 크게 하는 요소보다 양성자가 늘어나면서 전자에 대한 인력이 증가해서 크기를 작게 하는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자 이야기는 하지 말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하량이 증가해서 다시 말하자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는 핵으로부터 더 많이 끌림을 받게 되고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튬에서 네온으로 갈수록 나트륨에서 아르곤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리튬에서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느냐?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는 핵전하량의 증가에 의해서 크기가 감소하지만 이쪽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주기가 바뀌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 늘어나게 되죠. 그 현상에 의해서 크기가 대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하게 되면 양성자도 하나 늘어나고 전자도 하나 늘어나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전자 껍질이 하나 생겨버리기 때문에 크기가 훨씬 달라진다. 그래서 리튬보다 나트륨이 커져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핵전하량의 증가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전자 껍질의 증가 때문에, 이쪽은 크기가 감소하고 이쪽은 크기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해서 결과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학에 대해서 먼저 많이 배우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기체 상태의 어떤 원자로부터 전자 한 개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전자 한 개를 떼어내려면 이 전자는 원래 원자 상태에서 뭐에 묶여 있습니까? 원자 핵에 묶여 있죠. 그 전자를 떼어내려면 원자 핵의 인력을 거슬러서 떼어내는 거니까 외부에서 뭘 줘야 되죠?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트륨이 에너지를 바꿔서 Na 플러스가 돼서 전자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때 요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면 496kJ/몰입니다. 즉 1몰의 나트륨에 대해서 전자를 떼어서 모두 다 Na 플러스 1가 이온으로 만들려면 496kJ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 496kJ 이것을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의 경량은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리튬부터 네온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마찬가지로 나트륨에서 아르곤으로 갈수록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경향을 보인다고 했는데, 자, 그런 현상은 왜 생기는가? 앞에서 원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리튬부터 네온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더 작은 경우에 왜 작아진다고 그랬죠? 핵의 인력을 더 크게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의 인력을 더 크게 받고 있으니까 이 전자를 밖으로 떼어내려고 하면 어느 쪽이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이쪽이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할수록 핵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데 어떤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내서 플러스 밀가루 만드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리튬부터 네온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리튬에서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갈수록은 유핵전하가 증가해서 크기가 감소하고 원자의 크기가 감소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리튬에서 요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크기가 커진다고 했죠.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 가장 밖에 있는 이 전자는 핵의 인력을 더 약하게 받기 때문에 떼어내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로 갈수록 같은 쪽에서는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증가. 반대로 아래 주기를 비해서 아래 왼쪽으로 갈수록은 이온화 에너지 감소.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리튬에서 네온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경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런 뜻이죠. 근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베릴륨보다 풍소가, 질소보다 산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여기도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인보다 황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게 되죠. 자,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전자 배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전자 배치를 보니까 이렇게 있죠. 자, 베릴륨하고 풍소의 전자 배치를 보겠습니다. 자, ES오프텔에 2개 들어가 있고 가장 밖에 있는 전자만 보면 여기는 풍소는 ES오프텔에 2개, EP오프텔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주양자 수가 2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여기는 이제 3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자를 떼낼 때 풍소의 베릴륨의 경우는 어느 전자를 떼는 거냐면 이 ES오프텔에 있는 전자 중에서 하나를 떼내는 겁니다. 근데 풍소는 ES오프텔에 2개 있고 EP오프텔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걸 떼내는 게 아니라 이걸 떼내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걸 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 ES오프텔에 있는 전자에서 이 하나를 떼내는 거하고 EP오프텔에 있는 이 전자를 떼내는 거하고 어디가 더 쉽겠습니까?
전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핵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되는 거니까 주양자 수가 무한대인 상태라고 제가 수소에 이야기했죠? 수소 원자 이야기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자들이 다 어떻게 된 거냐면 N이 무한대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인데, 자, ES오프테레인 전자하고 EP오프테레인 전자를 생각하고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ES오프테레인보다 EP오프테레인이 더 높습니다. 자, 전자가 떨어진 상태를 이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ES오프테레인 전자를 떼내는 거하고 EP오프테레인 전자를 떼내는 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이쪽이 더 쉽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벨륨의 이온 에너지보다 분소의 이온 에너지가 더 작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질소하고 산소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르네요. 자, 질소의 경우는 EP오프테레인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닥 상태겠죠? 자, 산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질소의 경우는 이 세 개의 전자 중에 결국 에너지가 다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전자를 하나 떼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산소는 어느 전자를 떼내야 될까요? 이 전자를 떼낼까요? 이 전자를 떼는 것보다 이 전자를 떼내는 게 이 산소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죠. 왜? 반발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 홀전자를 떼내는 것보다는 이 쌍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전자를 떼내는 것이 가장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소의 경우는 이 두 개의 전자 중에 이제 하나를 떼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전자하고 이 전자는 상황이 서로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전자 사이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에 숨어서 야 너 전자기 나와 그러는데 안쪽에 있는 다른 전자가 야 너 나가 하고 가도 찾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소에서 이걸 떼는 이 전자 하나 떼는 것보다 산소에서 이 전자 하나 떼는 게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소보다 산소의 이온 에너지가 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주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3주기는 여러분들이 전자배치를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자 친화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자 친화도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여러분이 뭐만 이해를 하시게 되냐면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경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자 친화도가 무엇이냐? 전자 친화도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 1가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이것이 바로 전자 친화도가 되는 겁니다. 이온 에너지하고 좀 다르죠? 자, 그래서 플로린이 전자를 받아서 플로린 마이너스 1가이온이 되면 얼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냐면 332.3kJ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332.3kJ를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복잡한 경향을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이런 경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같은 주기에서 전자 친화도가 누가 크죠? 할로젠이 가장 크죠. 그래서 비금속성이 큰 원소들이 전자 친화도가 좋다, 크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전자 좋아한다. 전자 하나 갖고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성이 큰 것들은 전자 친화도가 작고 비금속성이 큰 것들은 전자 친화도가 크다. 이렇게 이런 경향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